책을 읽을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소박한 줄거리로 책을 읽어주는 남자 이건숙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작가님의 대변동 둘째 날입니다. 국가위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입니다. 핀란드는 스칸디니비아 반도에서 서쪽으로는 스웨덴,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인구 600만 명에 불과하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하여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나라였다. 핀란드의 국민과 역사를 알고 싶다면 수도 헬싱키에서 가장 큰 묘지 하에타나 에미 묘지이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20대이고 놀랍게도 50대와 10대의 전사한 병사도 많았다. 묘비를 보면 짧은 기간 소수의 장소에서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풀이 주변에서 얼마나 격렬한 전투가 그리고 짧은 시간의 전사 이유는 비풀이는 소련에 양도되기 전까지 핀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이다. 소련의 공격에 격렬히 저항하며 독립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핀란드는 10년 동안 위기가 계속되었다. 1940년 2월에서 3월까지 핀란드의 비풀이의 탈환과 소련군이 비풀이를 궁지에 몰아넣은 1944년 여름이 전사자의 발생이 많은 이유다. 핀란드에는 푸른 눈의 금발이다. 핀란드가 러시아와 맞댄 국경이 유럽에서 그 어떤 국가의 국경보다 길고 핀란드는 아름다우며 국민적 자부심과 국가 정체성의 중심이다. 핀란드어는 배우기가 무척 어렵다. 단어가 인도, 유럽어족과 어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를 하나씩 암기해야 하며 발음과 문법 또한 어렵다. 핀란드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까닭에 핀란드어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 된다. 1939년까지의 핀란드, 1809년 러시아에 합병될 때까지 주로 스웨덴의 지배 아래 있었다. 합병 이후 러시아 황제들은 핀란드 자치권을 대폭 허용했다. 그러나 니콜라이 2세가 1894년 황제에 즉위하며 니콜라이 버버리코프라는 간악한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억압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즉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1917년 말 핀란드는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선언 결과 내전이 일어나 보수 성향의 백군은 독일에서 훈련받은 핀란드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독일군이 핀란드까지 들어와 지원을 했다. 상대편은 공산주의자 핀란드인으로 구성된 적군과 주둔한 러시아군이었다. 1918년 5월 백군의 승리로 되었으나 피로 얼룩진 내전이었다. 양쪽은 신속히 화해하고 살아남은 좌파는 정치 권리를 완전히 되찾았다. 게다가 1926년 좌파가 총리가 되기도 했다. 1920년에서 1930년대에도 핀란드는 소련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소련이 핀란드 국경 근처에 비행장과 철도를 건설하자 걱정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백군의 승리를 이끈 카를 구스타프 만네르헤임 장군의 지휘 아래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카렐리아 지역
너머의 주된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 방어선을 만네르헤임선이라 불렀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 아래 재무장하며 소련에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핀란드는 중립적 외교를 유지했었다. 1930년 말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에 대한 스탈린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는데 공산주의자와 나치는 치열한 선전전을 벌였다. 독일이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흡수하고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한 후에는 폴란드까지 위협하자 스탈린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협력해서 독일의 위협에 맞서 폴란드를 지키자고 했지만 다들 거부했다. 1939년 8월에 베란간 히틀러와 스탈린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놀랐다. 조약 후 독일은 폴란드를 침략했고 소련도 폴란드 동부 지역을 침략함으로써 독일의 위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은 발트 3국과 핀란드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에 발트 3국은 요구를 수용하였고 1940년 6월 핀란드는 소련에 합병되고 말았다. 핀란드와 소련의 비밀 협상은 1939년 10월과 11월에 이어졌으나 핀란드는 조금은 양보할 생각이었으나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핀란드는 정부의 타협 거부에 동의한 반면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고 1940년 7월에 히틀러와 타협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핀란드는 타협을 거부한 이유는 스탈린이 헛세를 부리는 것일 뿐이고 만약 전쟁이 나면 핀란드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이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은 핀란드의 포탄에 소련 영토에 떨어져서 소련 병사가 몇 명 죽었다고 핀란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겨울 전쟁으로 알려졌다. 소련군은 폭격기로 헬싱키를 비롯한 몇몇 주요 도시를 폭격했다. 소련군이 국경선을 넘어 인근 마을을 점령하자 꼭두가시 정부를 수립해 정부 보호 차원이라고 변명했다. 핀란드는 소련에 비해 인구며 무기 차원에서 비교도 되지 않았으나 핀란드는 겨울 전쟁으로 우리의 목적은 러시아의 승리를 늦추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에 최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방국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시간을 확보하고 스탈린이 소련의 군사적 피해에 짜증을 내도록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이다. 병력과 군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소련군에 맞선 핀란드군이 오랫동안 방어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첫째, 동기부여였다. 병사들은 가족과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다. 둘째, 핀란드 병사들은 겨울이면 숲에서 스키를 타고 다니는데 익숙했다. 셋째, 핀란드 병사들은 핀란드의 겨울에 적합한 의복과 신발, 천막과 소총을 갖추고 있었다. 핀란드가 판단할 때 많은 병력과 군비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나라는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었다. 그러나 각자의 이유로 핀란드를 돕는 일은 미루어졌다. 단지 영국과 프랑스밖에 없었다. 또한 이 두 국가는 독일과 전쟁 중이었다. 독일은 중립국인 스웨덴에서
대량 철광석을 수입했는데 철로로 노르웨이 부동항 나르비크까지 운반 후 다시 선박으로 독일로 들어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실제로 원한 것은 스웨덴이 철광석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나르비크 항구에서 시작되는 무역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1940년 1월에 핀란드는 평화협상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했다. 6월 초 소련군은 마침내 만네르헤임선을 뚫었다. 후방 방어선은 재구축을 제안했으나 만네르헤임은 거부하고 평화협정 시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다. 1940년 2월 말 핀란드는 평화협상을 받아들이려 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핀란드에게 끝까지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총리는 3월 말까지 병력과 무기를 보내겠다고 하여 다시 한 주를 전투를 계속했지만 수천 명의 핀란드인의 죽음만 있었다. 핀란드 총리는 평화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달려갔다. 그즈음 소련은 비프리를 공격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 전투에 희생된 병사의 묘지가 하에타나 에미 묘지다. 소련은 1940년 3월에 평화협상에 더욱 가혹하게 카렐리아주 전체와 국경 북쪽 상당한 면적의 영토 반환과 항구항의 소련의 해군기지 이용권을 요구했다. 카렐리아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핀란드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 이후 1945년 그들은 집을 제공받을 때까지 아파트나 주택에 더부살이 해야 했다. 1940년 3월 정전 이후 소련은 발트 3국을 합병하고 독일은 4월에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점령하고 6월에 프랑스를 격퇴했다. 핀란드는 군대를 재건하기 시작했고 특히 독일산 장비로 구매를 했다. 1941년 독일은 소련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핀란드는 또다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독일과 전략적 연대를 맺었다. 독일은 1941년 6월 21일 소련을 공격했다. 핀란드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6월 25일 소련 폭격기가 핀란드 도시를 폭격하자 다시 소련과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공포했다. 전 국민의 6분의 1을 동원하여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군대를 유례 일했다. 소련군은 독일의 공격을 막는 데 여념 없었던 까닭에 핀란드는 카렐리아를 곧바로 되찾았고 1941년 12월 핀란드군은 진격을 중단했다. 1944년 6월 소련군은 독일군을 물리치자마자 카렐리아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겨울 전쟁의 교훈 삼아 소련은 더 이상 전진은 지지부진했다. 1944년 7월 핀란드 지도자들은 모스크바로 날아가 평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조약에 서명했다. 소련의 요구는 1941년과 똑같았다.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핀란드는 8년에 2억 2,6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담스러운 배상금이 경제적 자극이 되었다. 가난한 농업국에서 현대 산업국가로 발돋움했다. 핀란드는 소련의 관점을 이해하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다. 최고위층부터 말단까지
소련 정부 관리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했고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했다. 소련 입장에서 핀란드는 서구 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었기 때문에 합병하지 않았다. 세계 기준에 따르면 핀란드는 노동 인구도 적지만 한결같이 고임금을 기대하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옛부터 개발해야 했다. 전 국민의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핀란드는 선택적 변화와 울타리 세우기라는 이 책의 핵심 주제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사례이다. 1944년 9월 이후 핀란드는 소련을 무시하며 상대하지 않던 과거의 오랜 정책을 뒤집었다. 핀란드는 소련과 정치적으로 빈번히 대화하고 경제개발에도 함께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핀란드는 소련에 점령당하지 않아 정치적 독립국가였고 사회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지극히 선택적이었다. 핀란드는 위기에 대응하는 초기의 실패를 관대히 용납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 이런저런 해결책을 끈질기게 실험하는 자세를 보여준 좋은 예이다. 핀란드는 위기 해결을 반드시 필요한 타고난 유연성을 보여준 국가이다. 소거법을 적용해 전시의 지도자를 징역형에 선고하고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고 소련의 신기를 건드릴 만한 보도 자체를 검열했다. 다른 민주국가였다면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신성한 원칙을 조금은 희생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 핀란드의 핵심 가치는 강대국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독립에 대한 굳은 신념, 핀란드의 위기 해결을 처음에는 방해했지만 나중에는 도움을 준 요인은 국민적 합의였다. 그리고 핀란드는 파시키비와 케코넨의 리더십과 갈등 이후의 하해 문제도 중요했었다. 여기까지 핀란드의 국가 위기 대응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핀란드의 국가가 위기 대응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고 그 위기 대응에 본받을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3부는 일본의 위기편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